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강남의 SNC 동물병원에 와서 원장님들과 함께 동물병원의 마케팅, 또 동물병원의 운영, 외출 이런 거 어떻게 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두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NC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재생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문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중현이고요. 외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한테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최중현 원장님이 먼저 여기를 개원을 하셨고 그러면은 개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임상 수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임상을 하면서 이제 개원을 한 번쯤은 꿈을 꾸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내 거를 운영하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가 굳이 이 지역에 개원을 했던 거는 임상 자체가 이제 강남에서만 진행을 했고 태어난 것도 이제 강남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생활태전이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병원까지 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몇 년 차 정도 됐죠 지금? 수의사는 15년 차고요. 개원한 지는 10년 차. 10년 차. 네네. 강남에서 자리 잡는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리 잡았어요? 여기 있으면 잘 잡은 거죠. 자리 잡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자리 잡았다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수의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막 100% 진료를 보고 계시진 않잖아요. 운영적인 측면을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면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매출별 성장 과정? 일단 처음에 딱 개원을 하면은 물론 동물병원은 그래도 로드 손님이 꽤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강남에 있는 병원은 로드 손님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보면요. 지역 주민이 제일 많아요. 역삼에 있으니까 역삼 쪽 고객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고 이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매출별을 말씀을 하시면 되게 왜 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래요? 그 가슴 아픈 거를 좀 그러면 듣고 싶어요 너무. 이런 거예요. 보통 개원에서 지금은 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병원들이 다 힘든 상황이라 이게 지금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개원했던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을 개원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병원이 뭐 안정화를 접어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막 붐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10년 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의 이 개원은 3년 정도 걸렸고 손익분기 넘길 때까지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해지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원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동업자가 있었고 그 동업도 해지가 그때 됐고 3년 넘으면서 손익분기점을 그럼 넘으면서 해지가 된 건가요? 그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부원장으로 있다가 원장 되면서 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문창원이 왔기 때문에 병원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흐름이라고 봐야죠. 그 전에 이제 보통은 한 3개월, 6개월 보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봤을 때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들진 않았고요. 느낌상으로 강남은 쉽지 않다. 여러 모임들 나가서 원장님들 만나보면 다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강남이 뭐가 좋나요? 그러면은 아 힘들긴 하죠.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 그런 반응들이셔서 약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꼭 개원이라고 하는 게 꼭 매출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수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수성이 좀 있으니까 물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을 다룬다는 이 동물에 대한 매개체가 있고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조금 별로인 곳이지만 수의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루는 질환들이 작은 질환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썼었고 실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는 감성과 막 이런 걸로는 접근하기는 조금 더 상업적이고 돈을 따지고 막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솔직히 하긴 했어요. 그런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을 계속 찾기도 했고 하지만 그 어느 업체들도 그런 걸로 풀려고 하지 않더라고 이 아이템 자체를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자꾸 감성적으로 접근하더라. 그러니까 의료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너무 딥하게 의료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을 자꾸 터치를 하니까 이게 동물이라는 매개체 때문에 감성적인 위주로 자꾸 넘어가는 게 생겨서 뭔가 파워풀하고 굉장히 막
그런 마케팅이 잘 형성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막 네. 뭐 쓸개골 탈고 두 짝에 뭐 얼마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가격적인 어필을 한다거나. 그런 거나 네네. 또는 쉽게 생각하면은 성형외과에서 막 눈 쌍꺼풀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 인 네. 거죠. 그리고 네. 실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이 시장 자체 내에서는 약간 다른 병원 원장님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저렇게 저렇게 하면 안 하면, 된다. 어.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게 있었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병원 진료실이고요. 제가 개원 당시 신경 썼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료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넓고요. 보호자들의 의자 위치가 바라보는 위치가 아닌 옆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여기에는 이 테이블이 이렇게 폴더블로 돼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진료실이 넓은 거는 제가 외과 전공을 하기도 했고 정형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었고 이 공간에서 수의사들은 보통 바닥에 내려가서 동물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해놔야지 등치 큰 제가 같이 누워서 뭔가를 하든가 뭐 앉아서 뭘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고 이 폴더블 테이블은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기 위에서 아이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걸 접어놓은 상태로 보게 되면 아이들의 보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정말 동물병원으로서의 공간을 조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를 마주보지 않게끔 했던 이유는 보호자분들이 여기 화면을 보면서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보호자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디 앉아요? 라고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적응하시면 이제 여기 앉으셔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야 뒤로 이렇게 앉는 이런 의자가 아닌 이런 의자에서 바퀴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담 드릴 거 드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긴 했어요. 그게 조금 다른 면일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벽에 붙어 있는 거? 저희 병원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은 거고 리브랜딩 전에 자료들이라 어쨌든 간에 뭐 쓸개골 탈구 수술 관련된 설명서를 갖다가 달아놓은 거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중요한 이슈들 보호자분들 문창호 원장님이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걸 꾸준하게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병원들마다 이건 있는 거라. 이거는 통합진료 가이드 마취 시에 병행 가능한 검사 및 치료 안내에 대한 안내서인데요. 수술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심화 검진을 조금 더 많이 할 거냐, 프로BNP 검사 같은 심장 검사를 진행을 할 거냐, 수술 전후에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통 조사 같은 걸 할 거냐, 그 다음에 수술 부위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위해 성형 보강 같은 걸 할 거냐, 이런 부분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게 되면 체크를 하게끔 만든 거고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중성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탈장이 생겨갖고 탈장 교정을 하는 걸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한 체크를 해놓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서 체크해가면서 보호자분한테 안내 다 해드려요. 이 병원이 조금 오래되면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노후되긴 나련인데 이 안에는 저희가 신경 쓴 것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 관련된 거는 이것도 시스템 장착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뭐 자동화시켜서 뭐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긴 한데 동물들은 체중이 작기 때문에 약을 쪼개서 나눠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A로 시작하는 성분명에 있는 것들 B, C, D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거에 맞는 있는 재고들을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재고 관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을 짓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고 여기가 약제실입니다. 이쪽은 혈액검사 공간인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다 되어 있어요. 이 CBC라고 하는 전혈부 검사, 염증 수치 검사 이렇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빈혈 수치도 보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몸에 있는 효소 수치들, 기능이나 이런 것도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 호르몬 수치나 이런 거 하는 특수 장비들 다 들어와 있고 가스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생겼을 때도 그렇고 외래 진료 볼 때도 그렇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2대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CBC나 이런 거는 좋은 장비들이 있어야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급 사양들을 갖다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의료 공간인데요.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의사들이 앉아서 차팅하고 하루 종일 업무 보고 하는 공간인데 이게 사무실 있으면 좋은데 동물병원 특성상 저희가 동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팅하고 뭐 보고 하는 의사들이 앉는 공간들이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 공간이 메인 치료 공간이에요. 뭐 입원 환자들 입원해 있고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은 일하는 공간이고 동물병원에 오면 이게 있죠. 처치대. 여기에서 강아지를 올려놓고 한 사람이 보정을 하고 한 사람이 치료를 하거나 체열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고 이게 항암치료실이
항암 치료 환자가 있었을 때만 보통 쓰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이 있는 이유는 항암 치료실은 항암제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이제 항암제를 이제 뽑거나 또는 투약하는 과정들,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그렇고 강아지 건강상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이슈들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열 수가 없는 공간인데 여기가 문창호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여기 안에서 세포를 직접 배양을 해서 세포 배양된 거를 이제 주사제로 만들어서 동물들 몸에 주입하는 치료 시설이 있는 거고, 그 세포 배양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영상 장비인데 CT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저 홈 안으로 아이가 들어가서 몸을 다 촬영하는 그런 CT 장비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것도 궁금한데 보통 수의사 분들은 동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외과, 내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약간 동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수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혼자서 내외과를 다 하고 영상까지 다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옛날 원장님들은 혼자 개원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크게 하더라도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세분화가 돼서 내가 사실은 내과에서도 내과를 내가 다 아나? 과연? 심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호르몬으로 나눌 수도 있고 피부로 나눌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최소한 뭐 내과, 외과, 영상 이렇게는 동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관점은 사람 병원은 더 세분화돼 있잖아요. 내과에서 신장 내과 사람이 호흡기 내과랑 같이 개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 우리는 내과냐 외과냐 영상과냐 이 정도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는 정도기 때문에 내과 전공자, 외과 전공자, 영상 전공자 이렇게 정도 내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개원을 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있죠. 개원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원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1번 떠오르는 거 보증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장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장비는 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지금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거기서 아마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임대료는 비슷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24시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4시를 하는 게 더 남는 게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은 순이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장비에 대한 투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재투자하고 대투자하는 가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이 많이 남느냐를 물어보시면은 중간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와 월세거든요. 이거 두 개의 변동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파이가 너무 커요. 운영비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작은 병원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솔직히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적긴 하겠지만 거기서 나가는 고정 지출이 아무래도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잘하는 저희 11평짜리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돈을 제일 잘 벌긴 해요. 그러면은 3년까지는 어쨌든 조금 힘드셨지만 3년 뒤로 문창원 원장님이 오면서부터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문창원 원장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와서 잘 되는 과정을 이제 막 보신 거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이렇게 잘 되게 된 어떤 요인들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전에 동업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물론 저도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쌓여서 상승하려는 그게 있었고, 제가 진료를 볼 때 저는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질환이 오기 전에 예방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했더니 아프지 않고 관리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어차피 너무 많이 아픈 아이들은 우리가 치료해줄 게 많이 없다. 그 생명은 내가 거기서 말기인데 뭘 해준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렇게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이거 병원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의료와 돈이 어울리지 않아요. 의료는 뭔가 좋은 뜻, 봉사, 희생 이런 것과 어울리지,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의 메커니즘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든데, 그러면 애들을 아프라고 아까 바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애들이 덜 늙어갈 수 있게, 애들이 덜 아플 수 있게 제가 관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보호자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그거에 중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씩 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3년이 넘어가면서 잘 된 거는 그 전부터 이제 내과 인원들이 좀 쌓이면서 나를 약간 주치의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게 좀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외과, 내과 다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일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힘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거의 집에도 잘 못 가고 힘들었지만 그때 SNC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딱 그 3년차를 넘어가면서. 그리고 보호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 병원에서 진료를 좀 믿음직스럽게 본다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남 보호자들은 어차피 주변에 병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뢰가 쌓이면서 아, SNC에 가도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에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내가 이제 진료를 더 이상 안 보고 이걸 시스템을 어떤 수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이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면서 또 느끼는 게 이게 나만 직원은 직원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경험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료를 내가 좀 다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험하면서 얻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직원들은 훨씬 더 능력이 많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빠지면 이 병원이 막 휘청휘청 할 것 같지만 내가 빠져도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아니다. 그거를 느꼈죠.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제 진료를 풀로 할 때 말고 조금씩 줄어들었던 그 시기가 몇 년 차쯤이에요? 그래도 3년 지나고 한 1, 2년은 되게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시원장님이랑 회의를 했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사실은 저는 빠지지 말자는 사람이었어요. 안 된다. 형이랑 나랑 빠지면 우리 병원 안 된다. 근데 시원장님은 빠지자. 언제든 안정 안 된다. 내년에 안정되지 않는다. 내후년에도 안정되지 않는다. 일단 빠져보자. 그래서 시원장님이 먼저 빠졌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5, 6년 차 때. 아예 빠지면 아니고 시원장님 수술도 하고 하셨지만 진료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줄였고 저는 계속 보다가 조금씩 환자들이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주거나 제가 안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적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진료가 줄어든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되게 많이 지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은 들었는데 특정 시점까지는 CEO가 자기 능력에 맞춰서 그 능력을 갖고서 조직이 성장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가 됐다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빠져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보자. 왜냐면 제가 먼저 빠졌던 이유는 저는 외과이기 때문에 진료를 고정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수술의 면목을 갖고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는 빠지기가 너무 어려워. 계속 진료를 보고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빠지면서 그러면서 문창 원장이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에 제가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제발 같이 좀 빠지자. 이제 그만 좀 내려놔라. 조금씩 밀자라고 하면서 박사님들 오고 막 이러면서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아까 진료 관련된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조금 필요한 단계가 됐어요. 정체가 보이니까 그러면 이 정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대표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게 100% 예전처럼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떡진 상태로 막 그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은 못 살겠지만 그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됐으니 단계적으로 다시 또 투입이 돼서 진료를 볼 거 보고 정리할 부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매출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도 좀 더 단단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그 다음 단계인 분점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분점을 나갈 때 조금 더 멋들어지게 뭐 우리 거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좀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 전문직 특성상 그 잘하는 사람은 또 개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에 있어서의 어려웠던 점?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단 1도 없어요. 왜냐면 잘하는 분이 와서 병원을 잘 정착을 해주셨었어도 지금까지 경험한 보호자님들은 저희 병원을 보고 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간다고 해서 보호자분과 뭐 연락처를 돌리고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병원의 변동성은 없었다.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장님만의 뭔가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항상 답답할 때 뭔가 성장의 그런 기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 때문에 엄청 답답했죠. 그리고 저도 워낙 좀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서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결론은 제가 책이나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시험장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힘들었고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는데 내가 마음은 편한데 그럼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잘할 수 있냐.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에 컨센서스가 안 맞으면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컨센서스가 맞으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면담이나 회의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면담이나 회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실 직원들을 더 알아나가고 나와 그 사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남을 수 있게끔 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결론적으로 네네. 뭘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을 그동안은 안 했던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왜 안 들어오냐라고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능력이 많은 것 같아. 이걸 조금 생각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는 이 일을 하면서 돌이켜봤을 때 가장 짜증났던 순간이었는데 10년 차를 돌아봤을 때 그냥 운영 차원에서 얘기하실래요? 사람이죠. 뛰어난 경영자들을 보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했을 때 뭔가 가슴이 뛰고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이고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지. 맨날 똑같은 일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약제실 직원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근데 맨날 약만 짓는다 지금. 난 답답하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너가 다른 것들도 좀 할 수 있게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돈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열정이 있을 만한, 새로움이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힘드셨죠? 그게 힘들죠. 그 동기부여하는 거. 맞아요. 신규 방문과 재방문 비율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가 1.89 정도거든요. 저희 병원 전체 내원하는 보호자가 한 달에 우리 병원에 1.8번 온다. 한 달에 1.8번. 근데 네네. 이게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네네. 재진 비율이 4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한 달에 4번. 네 번 온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객단가가 막 60만 원, 7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신규 유입도 적고 내원 환자도 적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실제 있었던 이슈였고 그렇게 되면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보호자가 계속 방문하게끔 만들고 뭐하고 이런 피로도가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긴 있어요. 신규 환자들의 유입은 지금 저희 병원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외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라서 이거를 재진 비율과 신규 환자의 비율을 비교해서 보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고 있고 이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정도는 따지고 있긴 하죠. 그러면 이 지표를 언제부터 쌓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경영에 대한 이런 인지가 생기고 병원 시스템도 더 고려하게 됐고 이 경영을 조금 더 분석을 해가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건데 동물병원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따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경영 지표들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너무 성실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걸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저희가 같이 해서 분석을 했고 데이터가 실제 쌓이기 시작한 거는 2022년도서부터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 계속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들 때 이제 그러면 마케팅을 좀 더 하시거나 뭐 이렇게도 하시나요? 첫 번째는 수의사들이 아무래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재진 비율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또는 보호자의 피로도나 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걸 공유를 해서 이걸 같이 하자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게 1번이 있고 이거를 마케팅하고의 연관성을 제가 짓는 부분은 뭐냐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 처음 예산 짤 때서부터 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 기획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마케팅을 좀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었을 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그 방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세팅이 돼야 되고 1년 단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단편적으로 뭔가를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병원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지금 리브랜딩을 하면서 영속할 수 있는 뭔가 브랜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그 뉘앙스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1년을 운영을 하고 나서 다시 돌이켜 봤었을 때 이 브랜딩 자체가 조금 잘못됐으면 조금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에 대한 이 아이템을 갖다 팔고 싶은 상황에 여기에 집중을 할 거면 이걸 갖고서 브랜딩을 만들고 나중에 교체를 또 하면 되고 그때 돈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바꾸면 되는 부분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저도 그랬죠. 근데 이번에 진행하고 났더니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 겉에 있는 외부 익스테리어 관련된 거 포스터 붙이고 뭐 이런 거 그게 솔직히 들으면 돈이 들어가고 힘들고 한데 한 번 바꿨다고 그게 고정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재투자 방식이 좀 궁금해요.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병원에 남는 돈은 개인 사업체니까 원장이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돈. 근데 저희는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 월급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월급 이외에 남는 잉여금이나 이거는 전부 다 재투자로 들어가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마케팅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마케팅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2025년도에 마음 먹고 진행을 했고 또 우리 병원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 브랜딩 진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리가 조금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진행을 했었던 게 유튜브 촬영 인하우스 PD 선생님이 오셨고 처음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가 들어온 거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막 마케팅,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의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업무가 이어지지가 않아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고 요걸 담당해줄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브랜딩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이 모든 플랫폼에 같이 깔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하면 우리 병원 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이게 뭐야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고 있는 대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케팅을 뭐 하고 있느냐에 다시 돌아오면은 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브랜딩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이 정도 규모가 됐었으면 이제는 인하우스 마케터 선생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뭐에 집중을 할 거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결론이 있어요. 제 생각에 동물병원은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가 이제 사람이 읽지 않아 뭐 이런 내용이지만 이 블로그가 작성되는 방식을 조금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인스타그램은 또 다른 매체로서 여기에 특성을 고려해서 뭔가가 운영이 돼야 되고 유튜브 아까 영상 우리 처음 인터뷰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영상을 갖고서 제가 어떤 되게 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거냐를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브랜딩 면과 우리 병원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아직 배워나가는 단계라서 제가 막 감히 막 이렇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정리가 지금 된 상태고 처음에 유튜브를 솔직히 시작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병원 내부에 돌아가는 것도 마케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영상들이 세나 개를 등록해서 틀어놓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갖고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영상은 우리 걸로 깔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리브랜딩 하면서 이제 메시지 전달 위주로 좀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공식이 있다 생각해요. 유튜브도 공식이 있고 인스타도 공식이 있고 그 방식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가 있는 것 같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파악한 건 요거예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진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겠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동물병원 마케팅 브랜딩 그러면은 다 감성적 요소 자꾸 갖고 오거든요. 내가 팔아야 될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갖고 와요. 모든 업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강아지 업계 유튜브가 조금 특이한데 어떤 게 특이하냐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아요. 예를 들면 수의사도 있지만 그거 말고 행동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요즘 있잖아요. 강아지 미용 분야도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 강아지 인플루언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른 데서 이미 검증된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증된 컨텐츠를 가져와서 찍는 게 쉬운 방법이고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유튜브들이 다 그럼 전환이 됐을 것이냐? 저는 근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컨텐츠를 뽑아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행동은 아닌데 전환까지 일으키려면 캐릭터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기라는 거는 일부러 뭔가 진짜 연예인처럼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일관된 메시지가 먹히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어요. 이미 대중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의사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척이라도 해야 유튜브에서는 잘 되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가 있고 그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일관되냐, 그리고 그 일관된 메시지가 진심을 다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내부적으로 꼭 해야 되는 마케팅을 맡기던 직접 하던 제일 중요한 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후기, 그러니까 저는 간증 영상이라고 하는데, 간증 영상이 없으면 사실상 브랜드 채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전환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후기 영상으로 조회수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면 이거는 전환도 무조건 되고 채널 성장에도 좋고, 그래서 간증 영상은 조회수가 나오던 안 나오던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얼마나 내가 섭외를 잘 하느냐가 전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는 그 준비 과정과 현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어떤 브랜드를 런칭을 하던 혹은 어떤 자영업을 오픈을 하던 오픈을 하고 나서 마케팅을 하는 건 이미 나가리라고 보고, 오픈하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저는 약간 오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앉아서 촬영해가지고 정보성을 주는 거는 솔직히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병원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뒷단의 부분을 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보여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근데 거기서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네네네. 외주사들하고 네네. 힘들어서 내가 인하우스 선생님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는 왜 그랬냐면, 소스를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후기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줘야지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보호자에 대한 후기 영상을 찍으려면 그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외부 업체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줄기세포 치료를 했어요. 그런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줘야지 내가 마케팅을 한다. 근데 물론 의학적 데이터들은 제가 당연히 모아서 드릴 수 있긴 하지만, 병원 내에서 우리 테크니션들 관련된 뭐 영상을 뭐 찍고 뭐 블로그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외부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부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거를 읽을 수도 없고 그거를 뭘 기획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달라고 하니 내가 이걸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어떤 의도를 내가 줬는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내부에 기획자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결해서 전달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획까지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외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마케팅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컨텐츠를 내가 안에서 소스를 갖고서 그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전달해 준 내용이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이게 계속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외부 업체들이 이 이슈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는데 여기다 이제 스토리를 입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기 컨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키워드를 찾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찾았다는 건 거기에서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구와 그 다음에 영상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따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한테 우리는 이런 거를 딸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브랜딩 관련된 거를 정리해야겠다 생각도 들었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이게 정확한 내가 스토리가 없고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게 외부 업체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면 그쪽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걸 왜 하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하고 싶으신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우리 병원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맥락이 있는 거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회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우리 병원은 상품 팔고 있는 게 응급 관련된 걸 팔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애기 얘기를 하니, 그거는 처음에 세팅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그렇지. 그 컨텐츠를 다룰 때 그 얘기를 하면 이미 늦는 거라고 보고, 일단 세팅을 할 때 그거에 정확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이라는 게 사실 주기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상품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기별로 당연히 어떤 목표라는 거는 서로 정확하게 교류를 한 다음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조회수만을 위했더라면 이걸 굳이 여기다 컨펌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본 다 짠 다음에 자 그대로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도 더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의도가 얘네들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루고 싶다. 모든 유튜브에는 이미 뜨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거를 얼마나 내 거에 붙일 수 있느냐가 저는 이거의 역량이라 생각해요. 완전히 결이 다르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얼마나 논리 구조를 탄탄하게 해서 내 거에 붙일 수 있느냐가 사실 전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너무 다른데? 이래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번에 리브랜딩을 해갖고 리브랜드 BI 파일을 갖다 넘겼어요. 거기에 이제 메인 문구가 뭐냐면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또는 꺼지지 않는 불빛 이런 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파워링크에다 갖다 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치료부터 회복까지 에센시도 뭡니까? 이거 뭔 소리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중했던 요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로 갖다가 색깔을 입혀갖고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뭔가를 더 이쁘게 만들어갖고 구매 전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어도 이분들 시니어 팀장급에서 이게 뭔가 이 외부 업체와의 소통 관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청을 최근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병원에는 팀장이 없으니까 네가 팀장 해줄 수 있냐 기획까지 다 하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업체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팀이 다 들어와서 상주했어요. 해외다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와갖고 미팅할 거 하고 뭐 하고 했지만 여기만 앉아있는 거지. 근데 욕심에는 저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엄청나게 일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팔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전달하자니 전달은 안 되겠고 왜냐면 진료를 보면서 이거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 걸 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기획한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라고 목적성 이거 달성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갈 수 있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언제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뭔가가 다른 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의도를 갖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그럼 최종본을 봤을 때 우리의 100% 의도대로 만들어졌냐? 그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결국에는 직원하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뭐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걸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세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걸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응급을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 판다고 하면 이 컨텐츠가 갑자기 전환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팔고 싶고 이것도 팔고 싶대요.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한 결로 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하겠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뭐 하나도 그게 안 되는 저희 거예요. 병원은 그게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그거를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네. 올해 정리가 명확하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거 하는 병원이야. 그게 나는-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잘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응급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보호자를 만나는 방법은 응급으로 병원에 들어와갖고 진료를 받고 얘네들 살려갖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병원은 응급 중심 병원이구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구나 이런 느낌의 컨셉을 했고 그럼 이 응급으로 어떻게 보면 컨셉을 좀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까지 확장하고 싶으세요? 거점에 있는 응급 중환자 센터 그럼 SNC가 거기 다 박혀 있구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한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저의 어떤 뭐랄까 다 이루셨나요? 네네 나름 다 뺏긴 것 같아.